안녕하세요. SC제일은행 웰스케어 웹 세미나에 참여해주신 고객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번 가상자산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던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투자 개념으로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에 앞서서 저희가 가상자산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제시해드리는 건 아니라는 점 좀 밝혀드리고 싶고요. 이에 따라서 이 세미나가 투자 권유를 위해서 기획된 건 아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서 지난번 도움 주셨던 하나자산운용의 한중석 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 블록체인 기술이 무엇이고 또 가상화폐 자산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잘 해주셨었는데요. 오늘은 그에 이어서 가상자산을 투자 개념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워낙 열풍이잖아요. 네네네. 분들이. 그래서 좀 이거 투자를 지금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투자 대상으로서 가상자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한 것 같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러한 세미나가 네. 어떤 투자 권유 목적이 아니고 지금 이제 글로벌 금융 투자 업계에서 이게 어떻게 이제 논의되고 있는지 어떠한 감론을박들이 어떤 것들이 네.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이고 좀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이제 전달드리고자 오늘과 같은 이제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투자 자산으로서 이것이 이제 될 수 있느냐 아니냐라는 갑론을박 현재도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인 것 같고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 다소 이제 조금 신중하게 중립적인 포지션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좀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재밌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세미나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건지 하나하나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먼저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또 어떠한 근거들로 인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먼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기에 앞서가지고 네. 그 장표를 하나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가상자산 중에서도 이제 가장 좀 대표격인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낙관적으로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비관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 이렇게 좀 도식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이거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어떤 기업들이에요. 네. 그래서 보면은 그 실제로 관련한 투자를 집행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관련한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테슬라 같은 회사 아니면은 아크 인베스먼트, 피델리티 또 넥슨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이제 테크 업계에서는 페이팔이라든지 스퀘어 네. 또 이제 그 상장 법인이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나 이제 빚을 내서 비트코인을 이제 매수하는 그런 굉장히 이제 친 비트코인 쪽이 이제 기록이 있을 수 있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이제 워런 버핏 쪽이죠 버크셔 해서웨이. 워런 버핏은 이제 비트코인을 쥐약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바가 있고 워런 버핏의 이제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찰리 먼거 이제 부회장님도 비트코인의 성공이 역겹다. 이렇게 역겹다라고까지. 다소 이렇게 조금 이제 과격한 발언을 하시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근데 이제 좀 재미있는 트렌드가 저는 이제 가운데에 위치한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금융투자업자들인데요. 예를 들어 블랙락, 골드만삭스, JP모건 그리고 이제 또 레이 달리오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브릿지워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뷰가 좀 바뀐 회사들입니다. 이전에는 좀 부정적으로 봤다가 이제 네. 최근에는 약간 조금 중립 아니면은 이제 조금 더 긍정적인 쪽으로 약간 이제 이렇게 바뀐 분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네. 예컨대 이거죠. 블랙락 같은 경우도 이제 CEO 레리 핑크 네. 님이 과거에는 이게 이제 범죄자들이나 쓰는 돈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최근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자산군이 될 수 있을지 좀 테스트를 해보고 있다. 네. 실제로 이제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펀드에 아주 일부 자금을 이제 투자를 실제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이게 에셋 클래스 자산으로 볼 수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을 표명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야 이제 고객들의 지금 수요가 좀 많아졌고 어떤 이런 디지털 자산 팀 같은 걸 이제 세팅하는 그런 이제 추세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JP모건 같은 경우도 이제 제이미 다이먼 CEO께서 과거에 이제 비트코인은 사기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신 바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관련한 리서치도 굉장히 강화를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뭐 여름에는 그 관련된 펀드 상품 같은 것들도 네. 나올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레이달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이거 정부가 규제하면 없어질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 부정적인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커밍아웃을 하셨죠. 네. 나도 비트코인 가지고 있고 나는 이제 채권보다는 비트코인을 선호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좀, 뭐 아들과 대화를 통해서 배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네. 오크트리 캐피털의 하워드 막스 그렇군요. 하워드 막스군요. CEO께서는 네. 이제 뭐 그렇다고 이분이 엄청나게 이거를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다만 부정적에서 조금은 이제 중립적인 포지션으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 그래도 가장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게 아크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왜 좀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테슬라 투자도 많이 하면서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졌는데 이분들은 긍정적으로 보는 걸 왜 또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이제 요거 먼저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이제 비트코인 가치 평가에 대한 이제 갑론을박 이렇게 해서 네. 각각 이제 어떤 유명 그런 기관이 전망한 어떤 근거 이게 얼마까지 이제 보는지. 네. 근데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친 비트코인 파고 네. 관련한 보고서도 여러 번 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번 냈는데 그분들이 이제 가장 좀 과감하게 제시를 한 게 50만 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 지금이 하나로 이제 5억 5천만 원인데 네. 지금 4천만 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10배가 넘는 거죠. 네. 13배, 4배까지 갈 수 있다. 엄청 공격적으로 엄청나게 보이네요. 공격적으로 네. 이제 질렀는데 이제 그거의 근거는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이런 기관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자기 자본의 한 자릿수 중반 정도까지 이제 투자를 했을 때 그렇게까지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근거를 펼치세요. 네.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우리가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건 빵이다. 내 가치가 없다. 네, 이렇게 이제 그렇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이러면서 금은 뭐 학이라도 하잖아요. 그쵸. 네, 금은 공신구로서. 산업용 금속이라도 있는데 네. 비트코인은 그런 것도 안 쓰이고 이거 가치를 누가 보장해 주냐. 제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무허가형 블록체인의 특징에 네, 대해서 네. 말씀드렸잖아요. 어떠한 통제하는 주체가 없고 아무나 이 네트워크 시장에 참여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게 이 네트워크가 가치가 0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은행이나 뭐 이런 데 망하면 네. 나라에 이제 구제금융을 신청을 하잖아요. 네. 2008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고. 자금을 투입하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무허가 이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다. 따라서 뭐 예를 들어 비트코인보다 뭐 성능이 뭐 우수한 다른 코인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좀 다뤘지만 어떤 국가가 발행하는 그런 디지털 화폐가 다 많아지고 이거를 이제 그 양성화하는 규제가 아니라 이걸 금지하는 규제를 하는 국가들이 많아진다면 너무 성공해서 네. 이것들은 이제 가치가 빵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양극의 의견들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나름의 논리들이 있습니다. 네, 나름의 논리들이 있고 저는 이제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좀 옛날 생각이 조금 나요. 어떤 옛날 어느 정도 옛날에 한 뭐 7, 8년 정도의 네, 옛날 생각이 좀 나는데 네. 그 제가 그러니까 테슬라가 우리가 앞에 나왔잖아요. 잠깐 이제 이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네. 보는 요즘 좀 논란이 많긴 하지만 네. 트위터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테슬라가 이제 8년 전에는 뭐 오늘날 같은 테슬라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모르는 분들이 네. 많았고요. 뭐 오늘날 같은 이제 뭐 서학개미들의 최애 주식 네. 뭐 이제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뭐 이게 망할 거냐 안 망할 거냐 이런 회사가 있네. 뭐 이제 진짜 약간 될까? 이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당시에 이제 그 증권업에서 제가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네, 네. 그때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역할을 했었는데 테크 쪽. 그쵸. 저는 네. 테크 쪽을 봤었고 이제 오토 쪽을 보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 네, 자동차를 보시는 그쵸. 분들이. 근데 이제 네. 그분들이 서로 이제 의견이 충돌을 하는 거죠. 네. 이제 테크 쪽은 이제 이거는 디스럽티브한 테크놀로지다. 전기차는 갈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고 네. 오토 쪽을 보는 분들은 이게 어떻게 자동차 회사냐. 이거 이제 국내에 있는 그런 이제 회사들보다도 훨씬 그 출하량이라든지 네. 매출액 같은 네. 것도 적고 기술도 없고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익도 당시에는 안 났었거든요. 네. 거의 이제 자본 잠식에 가까운 상태로 가고 있었는데 망할 것이다. 네. 팽팽하게 걸렸어요. 팽팽하게 걸렸고 논리적으로는 이분들의 말이 오토 쪽 말이 이제 훨씬 더 맞는 것처럼 보였는데 뭐 사실 우리가 지난 뭐 8년 정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네. 누가 맞았는지 누가 틀렸는지 이제 명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날 저는 이제 이 비트코인 현상을 보면서 똑같은 거를 느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는 오토 인더스트리의 패러다임에 정면으로 이제 도전을 한 거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자동차 내연 자동차가 아니고 컴퓨터가 바퀴가 달린 거다. 네. 이 패러다임을 바꿔버린 건데 비트코인 맞습니다. 같은 경우도 어떤 지금 돈의 패러다임에 도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물론 모르겠으나 따라서 이제 의견이 아주 양극단으로 갈리는 거죠. 테슬라가 과거에 굉장히 많이 갈렸던 것처럼 네. 테슬라는 그리고 오늘날에도 논란이 많습니다. 네, 여전히 논란이. 여전히 논란이 많아요. 예를 들어 그런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를 보면 테슬라가 지금 주가가 700불이 좀 안 네, 되거든요. 네. 오늘 촬영하는 네, 기준. 네. 근데 이제 이거의 목표 주가를 세게 보시는 분들은 뭐 1200불 갈 거다. 뭐 2배 가량 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거 200불짜리로 떨어질 거다. 팔아야 된다. 너무 갈리잖아요. 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레인지가 넓은 주식도 잘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없어요. 네. 많이 없고 보통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거 주가 전망을 내거나 할 때 비관론자와 낙관론자 이렇게 쫙 세워보면은 한 20-30% 안에서 이제 그 목표 주가가 움직여요. 네. 근데 이제 테슬라가 지금 그렇게 몇 배가 이렇게 나는 게 없는데 비트코인 보면은 지금 좋게 보는 데는 50만 불을 지르고 있고 그렇죠. 안 좋게 보는 데는 이제 빵을 지르고 있으니까 저는 이게 마치 수년 전에 테슬라의 그것과 굉장히 유사해 보인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보여주셨던 차트를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기술 기반의 기업들이 좀 긍정적으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좀 전통적인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이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좀 받아들이는 데는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네네. 사실 저도 이제 전통 비즈니스에 있는 이제 은행에 있다 보니까 그럼 비트코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는 좀 의문이 들어요. 뭐 사실 이제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에서는 배당도 나오고 또 실제로 이제 기업이 있고 그러니까 뭐 내재 가치를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뭐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채권은 또 이자가 있으니까 뭐 이자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이게 고평가다 저평가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과연 이걸 어떻게 가치 평가를 하는 건가 이게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이 업계가 이제 굉장히 좀 태동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존하는 그 10,000개가 넘는 가상자산을 어떻게 밸류에이션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네. 전혀 프레임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나마 지금 갑론을박이 많긴 하나 어느 정도의 프레임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비트코인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제 가장 좀 쉽게 비유를 하는 것이 이제 금이랑 비교를 네, 해서 네. 이것은 디지털 금으로 지금 비유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실제로 금과 비트코인이 보면은 유사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 네. 그런 점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 금의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실 수 있다고 보세요? 금이 금이요? 지금 온스당 한 1,750불인데 네. 왜 이게 1,500불이 아니고 2,000불이 아니고 3,000불이 아니고 어떻게 그걸 가치 저희는 평가한다고 보통 보세요? 이제 네. 금을 채권이랑 비교를 해서 채권은 이자를 주는 이제 자산이고 금은 이제 무이자 자산이니까 그쵸. 채권의 투자 가치가 없어지면 이제 금에 상대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상대 평가를 통해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산에도 종류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뭐 주식이나 채권 이런 것들은 뭐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들이 네, 있는 네, 것이고, 네. 근데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는 뭐 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런 아트 쪽이라든지 네, 아니 좀 네. 특이한 어떤 그 자산군이 있잖아요. 네. 대체 자산군. 네. 따라서 이제 보면은 비트코인은 그거와 조금 결이 맞는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그쪽인 이제 자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금이랑 제가 자꾸 비교를 하는데 네. 그 노란색 돌덩어리가 왜 금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그 동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노란색 돌덩어리에 사람들이 이렇게 가치를 부여할까요? 아름다워서 그런가요? 그건 저만의 생각인가요? 은은 안 아름답네요. 다이아몬드 이런 게 더 훨씬 더 아름다운 게 아름다울 수 있네요. 있는데, 네, 네. 네. 희소성? 그쵸. 네. 희소성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금이 매장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금은 보통 연간 공급량이 한 2% 정도 남짓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자산들은 그러니까 수급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가치가. 네. 수요가 많은데 이제 공급량이 제한적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거는 이제 가치는 우상향한다 우상향한다. 이제 네. 이건데 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갖고 싶은데 아무리 그 채굴 에너지를 많이 써도 리소스를 써도 이게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다. 뭐 공급량이 2%밖에 안 된다. 이제 이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게 수천 년 동안 역사적으로 어떤 가치 저장의 대표 주자로 자리를 잡은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만큼 이렇게 수학적으로 깔끔한 자산은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업계에서는. 왜냐하면 비트코인 총 공급량 2,100만 개 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89% 정도가 채굴이 됐고요. 아, 한 얼마 안 11%, 남았네요. 예, 11% 네. 정도가 지금 아직 신규로 이제 채굴될 양이 있어요.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 수많은 지금 자원이 거기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아까 그 희소성으로 돌아가자면 네. 지금 비트코인도 연간 공급량이 한 뭐 1%, 2%요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비트코인은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반감기라는 걸 거쳐요. 네. 이 반감기를 네.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하루에 900개가 나오거든요. 신규가. 아, 900개밖에 안 나와요? 네, 900개밖에 안 나오는데 또 그- 반감이 되면 거기에 또 반이 되는. 그쵸. 이제는 450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연간 공급량이 이제 뭐 1% 언더까지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어떤 이런 그 광물의 그 가치를 측정하는 그 밸류에이션 매트릭스 중에 스톡 투 플로우 레이셔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이 광물이 이만큼 지금 나와 있는데 신규 공급되는 것이 이제 이만큼이다. 근데 그거를 이제 수치화하면은 이제 얼마나 될까 한데 이제 높을수록 희귀하다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음 반감기가 이제 2024년에 예정이 돼 있는데 24년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의 1 공급량이 지금 현재 900개에서 450개로 줄어들면 금보다 희귀한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은 수학적으로 이제 그 알고리즘이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희귀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희소성이 가장 희소성, 큰 네.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네, 볼 네, 수가 네.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좀 궁금해지는 게 또 그러면 도대체 이게 비싸다 싸다는 어떻게 그러니까 뭔가 어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진입 시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게 되잖아요 투자자라면 그럼 이거는 어떻게 비싸고 싸고를 좀 예상을 할 수 있나요 이게 투자 자산으로서 본다면 그래서 이 시장 참여자들을 보면 면면을 보면 이제 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네. 하나는 이제 투자자, 인베스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트레이더, 사고 팔고 네. 하는. 근데 세 번째는 스페큘레이터, 네. 투기꾼. 예. 근데 이제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아직은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과반을 차지하는 거는 이제 투기꾼인 것 같아요. 정말 이 자산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이 펀더멘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 자산이 가지고 있는 위험과 기대 수익 그리고 또 이제 뭐 이제 향후에 이제 자기의 포트폴리오에 이걸 얼마나 이제 분배를 할 건지 이런 좀 심도 높은 고민을 하는 그런 투자자는 아직은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많이 없는 것 같고 따라서 이제 그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 이제 금에 투자하거나 이런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기관 투자자들 이런 분들의 이 티시스는 이제 그거거든요. 이게 이제 일종의 대체 자산으로서 그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가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지금 이제 양적 완화, 코로나 양적 완화가 네. 있기 때문에 네. 가치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크게 그 진입 시기에 대한 고민은 크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투자자라고 한다면 네, 지금의 네, 네.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제 포트폴리오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지금 또 그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산업의 태동기다 보니까 이제 투기꾼들이 좀 많이 몰리는 그런 현상들에 있어서는 좀 단기적으로 자산의 좀 가열도 나타날 수 있고 네, 그런 네. 움직임들이 전반적으로 좀 관찰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신규 자산이기 때문에 이제 가치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건 사실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거를 언제 살지 언제 팔지 이걸 아는 거는 저는 신도 신의 못하죠. 영역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는 이제 사람을 이제 저는 경계하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그래도 많이 질문 받으시잖아요. 네, 저는 가장 솔직한 답은 모른다. 네. 네, 다만 뭐 10년 후는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그냥 가설은 있다 정도로 그냥 답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좀 많이 언급이 되는 또 알트코인이라고 하죠. 뭐 이더리움이 좀 대표적인데 이러한 그 추가적인 이런 자산들은 또 어떤 것들이며 좀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좀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 좀 궁금해하세요. 네. 그 지금 가상자산이 몇 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익숙히 들어서 아는 것만 해도 뭐 100개가 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뭐 리플도 있고 네, 뭐 최근에 네. 이제 도지코인 이슈도 있었고, 그쵸, 예, 네. 얼마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집계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생기고 있을 거예요. 네. 생기고 없어지고 할 텐데 10,0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네네, 전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아무나 이 글을 써가지고 올릴 수 있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무나 그 자산을 발행할 발행.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그 자산이 가치가 있냐 없냐, 누군가가 이걸 인정해 줄 것이냐 이건 네. 다른 문제지만 따라서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약간 함량 미달의 그런 이제 자산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긴 한데 그게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 중에서도 어떠한 가장 좀 대장 그런 코인 역할을 하는 이제 이더리움 네. 그건 좀 구별을 해야 된다고 봐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구별을 해야 되고요. 네. 알트코인 중에서도 이제 이더리움과 다른 이제 알트코인들은- 알트코인은 좀 구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수치로 좀 말씀드리면 네.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에서 네.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인데 이제 현재 기준 한 45% 정도 돼요. 전체 중에 45%가 비트코인. 네네네. 근데 이제 과거 그 차트를 보면 그래프를 보면 이제 장표를 보시면 이게 높았을 때는 뭐 70% 이상도 갔었는데 저 장표 보면 이제 17년, 18년 이때 한번 크게 이제 빠졌었죠. 네. 저때 이제 ICO 열풍이 이제 많아지면서 뭐 다른 알트들이 많이 생겼군요. 생겼고 네. 뭐 이제 비트코인도 뭐 이제 하드포크라고 또 기술적인 어떤 그런 분리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되게 위기를 맞았었죠. 예, 근데 다시 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또 올랐고 최근에는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오르는 추세이긴 하고 근데 이제 어떤 자산에서 45%를 차지한다는 게 사장님도 이제 주식 쪽이나 이런 쪽에 대한 이제 이해가 있으시니까 코스피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게 한 30% 정도 되나요? 네, 그 그 정도 정도 되니까 이 40%를 넘는다는 건 이게 상당히 많은 거죠. 엄청난 거죠. 엄청난 네. 거죠.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5%에서 20% 정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합해 보자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종합해 보면 한 이제 60%가 이상이 되는 건데 이걸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투자를 할 텐데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투자하지 않고 다른 알트코인을 한다? 이거는 저는 너무 이기기 어려운 게임이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근데 좀 안타까운 건 한국은 뭐 김치코인이 됐든 이제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알트들이 많아요. 다른 글로벌 시장 네. 대비해서 그리고 실제로 그걸 선호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보면은 되게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많이 조금 벗어난 굉장히 독특한 마켓이고 되게 이제 조금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위험한데 정말 위험한 변동성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쵸. 예, 예,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5년 뭐 이제 이게 이제 시장이 태동한 지가 이제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5년 전에 예를 들어 탑 10 코인을 보면 네. 지금 없어진 게 많아요. 이제는 예. 다 상장 폐지된 그런 상장 폐지뿐만 아니라 이제 그냥 그 프로젝트 네트워크가 안 돌아가고 있는 데가 많아요. 네. 비트코인은 계속 1등이었고 네. 오늘날 2021년 보면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등등 다른 알트들이 있는 건데 이제 5년 후로 우리가 시계추를 좀 돌려보면 이 탑 10이 유지될 것이냐 저는 이건 반드시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아니다. 네. 예, 뭐가 될지 모른다. 근데 탑 1, 2는 현재 그것이 유지될 가능성이 적어도 이제 다른 것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높은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업계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약간 느낌이 달러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이 코인계의 기축통화 같은 것이 이제 비트코인이다. 달러 인덱스에서도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네네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리고 뭐 다른 자산들을 살 때도 비트코인 기반으로 또 환율이 결정되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가상자산 거래소도 지금 집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네. 뭐 수백 수천 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원화 베이스로 네. 거래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규제를 받지 않는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축 통화가 비트코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페어가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네. 뭐 비트코인과 리플, 뭐 이제 이런 식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일종의 이게 기축 통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좀 더 비트코인이 오래 존속하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가능성이 더 높겠죠. 네. 높다라는 게 이제 업계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확장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가격도 많이 올랐던 게 또 비트코인이다 보니까 어떠한 기술적인 차이가 어떻게 존재하기에 이제 이더리움은 좀 그런 특성들을 보유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원래 비트코인의 뭐 대항마로 이제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네. 단순히 이제 그 지불 거래 내용만 이제 그 블록에 담을 수가 있고요. 그 데이터를 애초에 뭐 화폐로 이제 이게 만들어졌지만 사실 지금 오늘날 많이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건 금이잖아요. 네. 그냥 가만히 있는 금, 안정적이고 네. 보안성이 높고. 근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게 전혀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더리움은 우리가 이 기술, 그러니까 이 기술적으로 많은 것들이 가능하게끔 이거를 담아서 여기서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안에서 이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파생돼서 다양한 시도들이 있을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게 이제 이더리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런 금융이라든지 요새 또 NFT 뭐 되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아트 NFT가 뭔가요? NFT는 이제 non fungible 토큰인데요. 네. 그럼 fungible 토큰이 뭐냐? 그러면 이제 교환이 가능한 토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1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차장님이 1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서로 이걸 교환하면은 뭐 똑같잖아요. 네. 똑같은 1비트코인이잖아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 여기에 명시된 뭐 크립토키티 A를 가지고 있다. 네. 이 토큰을. 네. 차장님이 크립토키티 뭐 알파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 이제 요거는 그냥 그 나름의 고유한 그 식별된 어떤 그 코드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름의 그 자산이 있는 네. 거고. 그래서 NFT는 대체 불가한 토큰, 이 네. 토큰 나름의 가치가 있다. 해서 되게 희소한 자산의 디지털화를 촉진을 많이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희소한 자산이라고 하면 제일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트 쪽이잖아요. 네. 그렇죠. 고유의 식별 번호를 부여해서 이제 이 그림은 이 그림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그 지금 NFT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고 아니면은 뭐 그런 거죠. 그 스포츠 카드 같은 거. 네. 이 스포츠 카드 뭐 이 카드와 이 카드가 뭐 유사해 보이지만 또 전혀 다른 이제 그걸 가치를 띠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NFT는 되게 희소한 자산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데 많은 매개체로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는 기반이 이더리움. 대부분 이더리움이에요. 대부분. 예. 그러니까 이제 이더리움이 쓰임새도 많고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보다 조금 이제 유틸리티가 높다. 네. 예, 그렇게 이제 조금 비유가 되고 있고 그럼 이제 제일 많이 질문을 하시는 거가 야 그럼 이더리움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최근 들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사실은 전혀 새롭지가 않은 게 이 비트코인 도미너스 차트를 보면 17, 18년도에 보면은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많이 내려가고 저쪽에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그레이가 막 네. 올라오는 게 이제 네. 저게 다른 이제 알트코인과 더불어서 이제 그 이더리움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랬어요. 비트코인이 낡고 이건 1세대 블록체인이고 이것은 없어질 것이다, 도태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그냥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진 코인으로서 각자 갈 길을 가고 있다. 뭐가 낫다, 후지다, 뭐 네. 이제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좀 전통 금융업에서 이제 네. 막 여기 업계에 들어오신 네, 분들은 네. 이더리움 알겠는데 이거는 약간 하이테크 스타트업에 이제 얼리 스테이지 투자하는 느낌이고 네.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커머더티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보수적이라서 비트코인을 더 선호하는 경향은 할 있는 것 수밖에 같습니다. 없겠네요. 네. 네. 기술에 대한 것도 좀 기반이 다르고 하다 보니 비트코인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이제 오늘과 이제 지난번 세미나를 통틀어서 이제 고객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을 또 한 가지 꼽으라면 이거일 것 같아요. 이걸 좀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앞으로 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실지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게 좀 가장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가격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부적절해 보이고요. 네. 이제 다른 기업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좀 서머리를 해드린 후에 네.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이제 주로 테크 업계도 있고 이제 금융 업계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스퀘어 트위터 CEO인 잭 도시 같은 경우는 네. 굉장한 비트코이너고 네. 이분은 최근에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미션은 비트코인을 그냥 이제 커런시로 만들어 버리는 것, 단순히 네. 에셋이 아니고 하나의 통화 네트워크로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이분의 거래가 미션. 가능한 네. 네, 교환의 매개체로 네. 쓰이고 주로 이제 개도국에서 뭐 아프리카라든지 중남미라든지 뭐 이제 이런 데서 화폐로 쓰이는 그걸 만들겠다라는 게 이분의 비전인 것 같고 뭐 테슬라 역시 이제 그런 비전에는 좀 동참을 하는 것 같았으나 최근에 약간 ESG 리스크 때문에 맞아요. 조금은 발을 빼고 있는 네. 상황인 것 같고요. 페이팔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단순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비전은 이제 디지털 화폐 쪽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뭐 CBDC를 포함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결제 쪽 인프라를 제공하는 네. 회사니까. 네.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얘네가 바라보는 앵글은 뭐 화폐나 이런 것보다는 이거 하나의 자산, 투자 자산이다, 대체 자산이다. 이제 이렇게 조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운용사잖아요. 운용사 입장에서도 하나의 어떤 이걸 투자 상품화할 수 있는 이게 하나의 대체 자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다 이쪽에 불확실성이 많긴 하지만 어느 정도 베팅을 하며 낙관하면서 이제 관련한 리소스를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 회사들이 왜 그럼 이렇게 하냐라고 보면은 과거에 이제 그런 몇 번의 그 테크놀로지의 대변혁이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PC가 있었어요. PC라는 게 갑자기 등장을 해버리면서 이때 이제 시대를 주름잡았던 게 이제 윈텔이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그 인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윈도우스, 인텔은 이제 그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 반도체 칩을 제공하고 이 두 회사가 굉장히 많이 해먹었었고 그때 이제 초창기에 뭐 야후나 넷스케이프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이 막 대중화되기 전에 떴었던 거죠. 이제 요 트렌드가 다음에 닷컴 버블이 막 생기면서 인터넷이 또 대중화됐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한 번의 변혁이 있을 때마다 두 가지 관측되는 트렌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기존의 레가시 비즈니스를 하던 애들, 이 기업들이 이 변화에 제대로 대응을 못할 경우 도태가 돼요. 도태되고 두 번째로는 전혀 이제 존재하지 않았던 스타트업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갑자기 그 패러다임을 장악하고 대기업이 돼버려요. 인터넷의 경우를 보면은 에스케이프 같은 회사들은 원래 PC 쪽에서 인터넷으로 넘어가는 초입에는 굉장히 잘 나갔던 회사예요. 닷컴 버블의 어떤 아이콘이었고, 근데 이제 제대로 대처를 이제 못했고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밀렸고 없어졌고 인터넷 시대에 뭐 오라클이나 IBM 이런 회사들이 제대로 대처를 못했습니다. 도태됐어요. 근데 이제 이때 갑자기 이제 혜성처럼 등장한 뭐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뭐 한국엔 네이버, 다음, 트위터, 뭐 중국에는 바이두, 알리바바 이런 회사들이 갑자기 등장을 했죠. 그러면서 또 한 번의 또 변혁이 모바일 그 스마트폰 그쪽으로 갑자기 변혁이 이 트렌드가 넘어갔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존에 레가시 비즈니스 하고 있던 애들이 이 트랜지션을 잘 못하면 예를 들어 다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네이버는 라인으로 쭉쭉 나갔지만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라는 또 새로운 스타트업에게 오히려 먹혀버리고 그리고 또 전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틱톡 운영하는 바이트댄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위챗, 뭐 우버, 에어비앤비 갑자기 뭐 새로운 애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지금 코비드 19을 계기로 어떠한 또 메가 트렌드가 왔냐 보면은 이제 블록체인과 이런 블록체인에 기반한 디지털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또 있겠죠. 기존에 레가시 비즈니스를 하고 있던 기업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도태되거나 아니면 아예 또 새로운 분야에서 혜성처럼 등장해서 갑자기 패러다임을 바꿔버리는 기업이 등장을 할 텐데 그게 아직 뭐가 될지는 모를 것 같아요. 뭐가 될지는 모를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지금 이러한 메가 트렌드가 뭐 단순히 지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PC 때부터 이렇게 PC, 인터넷, 스마트폰 이때 이제 굉장히 많은 산업이 바뀌었잖아요. 미디어, 뭐 엔터테인먼트, 이커머스 뭐 등등등. 근데 앞으로는 이제 좀 금융을 비롯해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뭐 무역이라든지 물류, 유통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바뀔 잠재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한 이런 가격에 좀 집착하는 것보다도 이러한 좀 큰 그 메가 트렌드를 보고서 이런 데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앞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승리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 가격이 어떻게 될 거야 아니면 비트코인이 앞으로도 살아남을 거야 안 살아남을 거야 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 기술과 앞으로 이제 이 인터넷 혁명에서 봤던 것처럼 이 기술이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가면서 투자에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2시간 동안 그 앞서서 이제 첫 번째 비트코인과 이제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이번에 이제 투자 자산으로서 이제 가상화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 굉장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 좀 더 앞으로 공부를 좀 많이 더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객 여러분들도 유용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었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고객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